대표님 보실 때 K-팝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와야 K-팝은 당연히 아닐 거고 한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K-팝인가 싶기도 하고 K-팝 스타일의 어떤 그 음악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칼군무를 쳐야 K-팝인가 싶기도 한데 뭐가 K-팝입니까?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엔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K-팝 관련해서 몇몇 분들을 좀 모시고 시리즈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RBW라는 또 많은 K-팝 스타들을 또 육성하고 계신 그런 기획사의 대표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김윤아 평론가도 함께 하십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RBW의 김진우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우입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 RBW라는 이 기획사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저희 종합 콘텐츠 회사. 종합 콘텐츠 회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는 편이겠군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4는 아니잖아요, 그죠? 빅4의 뭐 SM, YG, 요 회사, JYP, 하이브,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빅4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집이 그보다는 작으나 굉장히 또 색깔이 강한 몇몇 회사들이 있고, 그 어디였죠? 피프티? 네. 그 회사 그 아이돌이 속한 회사와의 또 분쟁이 있었어 갖고 이른바 중소 아이돌의 기적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서는 조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죠, 사실은. 저희는 사실 그 어트랙트라는 회사하고 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피프티 무슨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저희가 뭐 이렇게 같이 인볼브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서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런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실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그 자본을 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동원해가지고 해도 들똥말똥한 일이 되게 이제 뭐 시장에서 먹힌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되게 소리 지르고 좋아했거든요. 더 잘 되라. 그래서 저는 응원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안타깝죠. 지금 상황을. 아마 업계 내부에서는 계속 지켜봐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그 3프로TV에서도 그런 얘기 제가 출연했을 땐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확실히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 비즈니스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진짜 좀 드문 성공 사례였고 그리고 또 뭐 음악이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정도로 히트를 한 거다 보니까 또 이 음악씬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사례로 얘기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저는 아직은 잘 뭐 판단을 명확하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분위기는 뭐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대중의 판단은 좀 나온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욕망이나 욕심에 의해서 이게 틀어진 상황에 아니면 그런 중소 이른바 그 기획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문제점이 좀 터진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RBW 대표로 나왔는데 그 얘기하시기는 시작을 하자마자 갑자기 대본에 없는 어트랙트 저기 더기버스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뭐 최근에 너무 이게 핫 이슈라 맞습니다. 좀 민감하긴 한데 저는 좀 그 욕심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그 이게 어느 순간 노래가 하나가 잘 됐다고 사실 스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욕심을 좀 빨리 내지 않았나. 물론 자기 의사가 다를 수 있어요. 의사가 다를 수 있고 뭐 회사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 했던 뭐 프로듀싱이나 기타 등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운영하는 거를 아티스트는 좀 따라가주는 입장이거든요. 초기 이제 이 신인 때는. 근데 그 방식이 뭐
사실 정답이 어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그걸 조금 나중에 했어도 좀 더 잘 되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그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그 강수를 미리 두지 않았냐. 그게 조금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보면서 참 진짜 저도 안타까운데 SM에서 혹은 뭐 하이브에서 저런 뭐 갑자기 뜬 친구가 하나 생겼어도 저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있는 아티스트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 하이브가 하는 방식, SM이 하는 방식 당연히 다 독특하고 다를 거거든요. 그 방식을 이제 아티스트는 처음엔 좀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그게 다 100% 와 우리 회사가 최고다 이런 아티스트는 없어요. 다 조금씩 아 이건 좋은데 아 이건 좀 불편하고 어떤 건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거는 되게 큰 장점이 있으니까 아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어쨌든 이제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좀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조정도 하고 뭐 어떤 건 좀 내줄 건 내주고 할 건 하고 말 건 말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뭐 정답도 정해진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종의 소통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통의 문제일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건 갑자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깊게 들어가네요. 길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설령 현재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만약에 SM, 하이브, YG 뭐 이런 데였으면 아마 촘촘한 계약 내용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매니지먼트가 됐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막 분란이 생기거나 터지진 않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규정짓는 계약서는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떤 앨범의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또 해외에 나가면 또 그게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약 내용으로 모든 걸 촘촘하게 엮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디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만나서 해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회사가 100%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티스트 의견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그게 일종의 능수능란한 그게 저는 이런 그 엔터를 운영하는 일종의 그게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약서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중소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최근에도 뭐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챔백시 엑소의 유닛 그룹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 팀은 신인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계약은 아니고 이제 재계약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류로 작성이 되어 있고 숫자가 다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변수도 너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저도 이거 관련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좀 신뢰하고 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기획사도 가수도 결국에는 서로 좋은 그 지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계약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질 수는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이건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한 대로 할게 해놔도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의견이 생겨요. 나는 이게 이번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야 그럼 요거는 하지 말고 대신에 요거 2개는 꼭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협상 아닌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티스트가 활동할 때도 그래요. 야 우리는 4주를 하자. 근데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2주만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그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그게 매니지먼트 하는 데는 되게 큰 기술이고 노하우고 그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쌓였을 때 좀 능수능란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RBW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연예계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조금 뭐 익숙히 아시겠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또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RBW는 지금 2010년에 제가 창업을 했고요. 저하고 그 유명한 작곡가 있습니다. 네. 그 김도훈 작곡가하고 작곡가님. 둘이 이제 만든 회사예요. 이제 네. 만들어서 진짜 처음에 이제 고생 많이 했고 정말 5천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인데요. 네. 지금 2021년도에 이제 상장하고 와. 지금 아티스트가 저희가 한 14팀 정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패밀리 콘서트를 했어요. 저희가 네. 저희 소속인 아티스트만 모아놓고 한 4시간짜리 공연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이랑 도쿄에서 했는데 뭐 성공적으로 잘 끝냈고 그래서 누구 있죠? 지금 저희가 네. 일단은 뭐 제일 그동안 유명했던 아티스트 이제 마마무가 있을 거고요. 네. 음모아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 지금 그 오마이걸이라는 네. 친구들도 오마이걸 던던댄스. 그리고 원어스라는 친구. 원어스. 네. 원어스의 원어스라는 노래가 또 있죠. 원위라는 원위라는- 친구가 또 같이 네. 네, 이렇게 짝을 원어스 짓고 원위, 있는 그리고 그룹이 원어스랑 있습니다. 네, 카드라는 원위. 팀도 있습니다. 원위? 어스와 위. 아 원어스랑 네. 원위 예, 예. 두 팀이에요. 네. 2AM, 2PM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보이그룹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아. 한 팀은 댄스 그룹, 한 팀은 밴드. 네. 형. 잘하시네요. 그럼요. 아, 제가 여기 여기는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음악 평론가인데. 네. 아 원어스랑 원위가 예. 한 팀은 댄스 위주의, 한 팀은 약간 밴드 위주의. 밴드형. 네. 아, 그리고 저기 카드라는 팀이 있어요. 카드. 네. 카드는 지금 꽤 이제 신용카드. KARD이고요. 네. KARD예요. 네네. 아. 이 팀은 지금 한국에서보다 이제 그 중미하고 북미나 남미나 이쪽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팀입니다. 아마 네. 오나나 같은 곡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나나는 대장금에 나온 노래.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순 없어서 좀 해줘요. 나 진짜 너무 모르겠어. 제가 그걸 여기서 부르긴 좀 오나나. 예, 뭐 이런 곡들이 초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케이팝 씬에서 한때 좀 트로피컬 하우스 뭐 이런 장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름 아니요 트리플 아니고 트로피컬 예. 하우스. 그쵸. 그런 게 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었고 드물게 혼성 그룹입니다. KRD. 예, 카드가 카드. 이제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아 그래요? 만들어져 있는 혼성 그룹이라 옛날 샤프 느낌? 예. 네, 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뷔하기 전부터 남미 쪽에서 인기가 많아서 투어도 하고 그래요. 예, 굉장히 좀 해외에서 역수입된 사례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던. 마마무, 오마이걸, 뭐 원어스, 원위, 예, 그리고 카드,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가수들을 현재 매니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잘 현재 저희가 그 아티스트들을 이제 소속하고 그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IP를 생산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 RBW에서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뭐 WM이라든지 뭐 DSP라든지 하는 다양한 회사들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간 그 코퍼레이션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최근 K-팝 씬에서 그런 인수합병은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대부분 뭐 하이브라든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좀 대형 회사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RBW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빅4가 아닌 회사 가운데에서는 좀 드물게 이렇게 여러 회사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W가 레인보우 브릿지 월드의 그렇습니다. 약자군요. 무지개 다리 세계. 의미가 일단 이름이 이쁘고 그래요? 좀 뭐 그 숨어 있는 저희 뭐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뭐 글로벌로 연결하는 멋있는 무지갯빛의 다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뭐 비전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 명함도 좀 받곤 했습니다만 네네. 세상 이렇게 친절한 명함은 처음 받아봤어요. 정말로 네. 한글 이름 영어로 다 이렇게 써주시고 CEO 쓰면서 CEO가 뭐의 약자인지까지 다 써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딱 보면서 정말 친절한.
그 디자인 하다가 아니 이건 너무 명함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RBW도 밑에 써 있어요. 네. 레인보우 브릿지 월드, 네. 코스닥 상장법인 뭐 등등 해갖고 와 정말 친절한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인성 같은 걸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뒷면을 보니까 RBW가 어떻게 막 저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림으로 좀 형상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회사들이 네네. 5개 있는데요. 그 5개의 로고가 뒷면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DSP라는 곳이라든지 WM, WM, 그리고 얼반웍스, 그리고 콘텐츠 X, 그리고 RBW 재팬 이렇게 5개의 자회사를 네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좀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어디 이제 뭐 무슨 뭐 드라마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있겠군요. 네.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RBW, DSP, WM은 이제 공장 같은 곳이에요. IP를 계속 만들고 아티스트를 키워내고. 근데 공장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획사들. 네. IP를 생산하는 곳을 일단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RBW, DSP, WM은 각각이 색깔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공정이. 그래서 공정. 그 공정이 다르게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좀 키워보자. 그렇게 이제 공장 3개가 있고요. IP로 만들고. 네. 나머지 3개는요. 네. 그 컨텐츠 X 그리고 얼반웍스 그리고 RBW 재팬은 이 생산된 이 IP의 밸류를 올리는 일종의 부스팅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엔터를 돕는 거예요. 네. IP를 만드는 공장을 도와서 네. 마케팅도 돕고 또 다른 부가가치도 만들어주고 CD 더 팔게도 도와주고 네, 콘서트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엔터가 더 잘 될 수 있게 거기에 이제 그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부스터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네.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같으면 그냥 한 기획사에서 다 이렇게 알아서 했을 한 부서에서 했을 이런 일들을 이제 또 다른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네. 좀 전문성 있게 좀 맞습니다. 돕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엔 회사 안에다가 다 갖다 넣어놓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게 밖에다가 중립적인 공간에다 빼놓게 되면 꼭 저희 회사의 레이블만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많은 네네.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엔터들을 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엔터가 어쨌든 점점 계속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 모듈들을 중립적인 공간에다 뽑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도 돕고 또 네네. 다른 여기저기 많이 도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면 되게 상호 시너지가 나면서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뭐 중소 기획사들이 IP만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다른 나라로 진출하거나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그 현재 RBW의 그 자회사 뭐 콘텐츠 X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 어쨌든 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회사들이 도와서 또 그 회사를 또 부스팅해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시너지를 또 가져오실 수도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저희 회사의 아티스트들만 근데 일단 콘텐츠 X 잠깐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그 마케팅 그 대행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판매 촉진 같은 형태인데 일단 음악은 10명이 들을 때 매출하고 100명이 들을 때 매출이 다르잖아요. 더 많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곳에 뿌려져야 되고 자꾸 이 브랜딩 해야 되고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마케팅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따로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콘텐츠 X에다 두고 처음에는 저희 아티스트들 위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외부의 일도 저희가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좀 예전이랑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 저 뭐 외국에도 나가보고 뭐 이런 시도들을 그냥 그 회사 안에서만 막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하는 마케팅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좀 이렇게 외주를 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K-팝 콘텐츠 자체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으니까. 많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뭐 공연이면 공연, 뭐 공연도 월드 투어가 있고 뭐 아시아 투어가 있고 뭐 전국 투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또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 경험이 또 관련되어 있는 있어야 되고. 에이전시나 뭐 연줄도 다 있어야 되는 그렇겠네요. 거고, 사실 그렇게 공연 하나만 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IP 하나를 가지고 뭐 게임도 만들고 요즘엔 뭐 스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점차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필요성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예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불과 얼마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거든요. 진짜 한 맞아요. 30년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매니저 한 명이 A&R도 하고요, 프로듀서도 하고요, 그쵸. 운전도 하고요, 방송 PR도 하고요, 기자도 만나고요, 제작도 다 하고 다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정말 그랬던 그게 이제 K-팝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도 너무 커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네, 세분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은 점점 도태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조그맣게 운영되던 회사들이 다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세분화된 부분들 중에 네. 꼭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밖에서 하는 게 효율성도 나고 하는 업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립된 공간에 다 빼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오히려 좀 규모의 경제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치, 예전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도 해주고 다 있죠. 그다음 뭐 사귀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참 연애 좋아하세요. 저는 뭐 네. 모든 게 깔때기처럼 다 글로 가니까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런 회사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맞습니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다. 근데 주로 노리고 있는 혹은 이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시장이 아시아 쪽보다는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뭐 저 중미 이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좀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예전에는 한국에서 만들고 그냥 크게 그 서양까지는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불과 마마무 초반만 해도 그렇죠. 그냥 대만 정도 가고 중국에서 일본. 조금 팔리면 팔리고 일본 정도 가보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위주로 네. 그렇게 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점점 이 K-팝의 지도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빠르게 이렇게 확장이 된 거거든요. 이게 매출을 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자체 몰이 있어가지고 네. CD 같은 것도 직배송하기도 해요. 그러면 5년 전에 그 이 해외 배송의 이 나라들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면 10개인데 지금은 49개 그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가 조금씩 이제 넓어진 거죠. 네네네.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각 K-팝 아티스트들 이제 조회수 같은 것을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위버스나 뭐 아니면 버블 최근에 뭐 어차피 다 한 그 커뮤니티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그런 곳들에서도 팬클럽 가입 현황 같은 것들 이제 국가별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뭐 스포티파이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느냐 같은 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10위권 안에 없는 아티스트가 최근 인기 있는 팀들 중엔 대부분이에요. 한국 네. 저 한국이 가수인데 10위권 안에 제일 많이 듣는 나라가 한국이 없는 아티스트가 꽤 많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팬층이나 K-팝을 소비하는 국가가 엄청나게 다변화된 상황이죠. 그래요. 네. 한국보다 한국 밖에서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사랑받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이제 주셨던 게 그 주력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네네. 여쭤보시면 네. 사실은 그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인기가 있으면 네. 이게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글로벌로. 거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 약간 문화의 그 이런 그 대중 이 음악의 약간 선진국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쪽에 차트인하고 그쪽에서 인기가 많으면 그게 우리는 뭐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지만 사실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이제 다른 거죠. 거기서 인기 있는 게. 그래서 그쪽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쪽의 마케팅과 여러 가지 유통이나 잘 풀어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사실 북미가 꽤 크게 성장한 시장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K-팝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일본, 해외는 일본이고 동남아시아가 그 다음 사이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에서 반응이 뜨겁게 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맞아요. 속도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게 또 미국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종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곳들보다 미국에 좀 더 힘을 쏟는 게 어떻게 좀 더 힘들게 느껴지시거나 하진 않으시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회사를 이제 몸집을 키우면서 어쨌든 이제 빅5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는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연히 뭐 좋은 네트워킹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북미에서의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그게 스피디하게 우리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간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전략을 근데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고요. 이미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후발이니까 이제 후발로서 이제 좀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배우면서 하는 거죠. 이 업계는 뭐 전혀 잘 모릅니다만 좋은 전략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데요? 멕시코, 멕시코, 코스타리카, 쿠바, 하여튼 뭐 이런 그 진짜 말 그대로 중남미 국가들, 중미, 요쪽을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 장기로 보면 왜냐? 미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그 이른바 라틴 계열의 이 중남미 국가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들을 선점해 갖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1, 2년, 3년 안에 승분하는 건 아니지만 한 5년, 10년 이렇게 쫙 보면 점점 그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북미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다. 제가 참고해서 너무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이미? 별 참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이 차트 보면 나오는데 빌보드 차트 보면 이 라틴 팝이라는 거는 이미 일종의 장르예요. 맞습니다. 그냥 항상 always 한 그죠? 꽤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라틴 팝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K-팝도 점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 길에 있지 않냐. 그 이렇게 씬 보는 안에서는 거죠. 그 성장을 너무 바라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라틴 팝은 팝 시장에서 거의 그냥 기반을 다 다졌고,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K-팝보다 더 인기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라틴 팝이 훨씬 커요. 그리고 영향력도 기본적으로 라틴 팝이나 그 라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훨씬 K-팝보다 역사가 길고 커뮤니티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K-팝이 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맞습니다. 노력을 신 안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쪽 그러니까 일종의 장르처럼 하나의 그냥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K-팝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뭐 여기 뭐 질문도 주셨는데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는 이유는 작가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 답에 딱 물어보시면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열광하는 일부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열광하는 일부가 있는 건데 그 일부가 되게 탄탄하게 어느 정도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이게 길어지고 더 이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일종의 장르가 되는 거죠. 하나의 K-팝 장르가 된다.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엔터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할 때마다 늘 여쭤보는 것, K-팝 관련해서 늘 여쭤보는 게 K-팝이 뭐가 K-팝이냐 늘 여쭤보거든요. 근데 약간 좀 생각하시는 것들도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대표님 보실 때 K-팝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와야 K-팝은 당연히 아닐 거고 한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K-팝인가 싶기도 하고 한국 그러니까 K-팝 스타일의 어떤 그 음악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칼군무를
쳐야 K-팝인가 싶기도 한데 뭐가 K-팝입니까? 그냥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게 답은 아닐 건데 네. 제 의견을 드리면 사실은 이 K-팝의 시작은 우리 옛날 가요랑 지금 듣는 K-팝 음악이랑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헐리우드에서 인기 있던 음악들을 많이 저희가 따라온 거예요. 미국식 음악을. 네, 미국 음악을 미국에서 만든 음악들, 영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유럽의 음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우리만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섞여서 버무려진 네 그걸 일단 통칭해가지고 이제 K-팝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부분이 더 있는 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아티스트 이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이 문화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교육 그러면은 약간 목숨을 거는 곳이잖아요. 뭔가 네. 또 우리나라는 또 군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습을 하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연습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다 안 해요. 집에 그렇죠. 간다고요. 네. 네. 미국에서 그럴 것 K-팝 같아. 그 스케줄 짜가지고 네. 정말 심지어 3년을 연습을 시킨다? 그럼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제 네. 그런 네. 것 가지고도 사실 인권, 청소년 맞아요. 인권이나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하드 트레이닝 시스템을 맞아요. 갖추고 있죠. 그런 네. 시스템들이 되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칼군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더 멋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버무려져서 이게 합쳐진 게 K-팝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 우리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 딱 잘라서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제가 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한국대중음악상 같은 이 시상식 안에도 뭐 K-팝 장르 분과가 따로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특수하게 저희 한국대중음악상 안에서는 K-팝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K-팝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시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이 K-팝이라는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뭐 컨텐츠 자체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나가면서 성장하고 팽창해 나가는 중이라 결국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정의할 수 있겠죠.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근데 아직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 사람이 없으면 K-팝 아닙니까? 뭐 아니면 아니지.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획사가 뭐 프랑스에 있으면 K-팝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그때그때 바뀌고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K-팝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그 나머지 것들을 확실히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네. 대략적으로 음악으로는 미국 흔히 얘기하는 선진 음악들, 미국과 영국식 음악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조금 더 개선시켜서 혹은 뭐 우리화시킨 그 음악들에 플러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육성 시스템을 가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훈련받은 친구들이 그 음악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현재 K-팝 특징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퍼포먼스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이 네, 현재 상황에서는 퍼포먼스가 없는 음악은 K-팝이 아니라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유 같은 경우가 딱 걸려 있는 지점인데 아이유는 보수적인 K-팝 입장으로 접근하면 K-팝 그러니까 아이돌 팝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해외 팬들은 아이유도 K-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서 지금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쉽지 않네. 어렵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꾸 모양이 바뀌고요. 네. 트랜스폼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얘가 살아남을지 지가 스스로 계속 연구하고 바뀌고 막
붙이고 융합하고 그런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딱 잘라서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비즈니스적으로 그럼 조금 여쭤보고 네. 그 비즈니스적으로 돈은 많이 됩니까 이거 여전히?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컨텐츠 아티스트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그 컨텐츠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하고 또 그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매니지먼트해서 이 단일 회사로 이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SM이 먼저 했고요, 당연히. 그 뒤로 이제 저희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후발이긴 한데 점점 산업으로 이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냐. 예전에는 그냥 되게 사행성이다 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었어요. 엔터 사업 이러면은 이게 뭐 그냥 되게 주먹구구식이고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향후에도 저는 미래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되게 전망이 밝은 쪽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수 이제 노래하고 음반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콘서트에서 되게 그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신인들을 또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투자가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남는 잘 남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유가 회사를 일단 저희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비상장일 때보다 낮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비상장일 때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조그만 틀 안에서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큼 벌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섰는데 지금은 요만큼 투자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 벌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 제대로 정착이 되고 하면은 그 목표치를 예측하기가 더 좋을 텐데 지금은 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 뭔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알 수는 없나요? 그거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는 이제 비상장 때는 한 20% 이상을 20% 봤는데 정도. 지금은 좀 많이 작년에 좀 꺾여 있는데 뭐 올해는 다시 이제 돌아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 목표만 말씀드리면 한 그래도 15% 이상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꺾마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진이다. 네, 마진을 마음이 아니군요. 네,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정말 맞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상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 인수도 하고 일종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몸 만들 때 있잖아요. 일단 먹어서 살부터 찌우잖아요. 살 찌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정돈하면서 근육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비상장 때까지는 몰랐던 일. 제가 뭐 상장사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오너로 회사 만들어서 상장시키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일단 몸집이 일단 먼저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고 그런 그 생긴 자회사들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 간의 이 시너지가 날 때까지는 뭔가 사업의 정돈도 필요하고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도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 과도기가 끝나면 다시 수익률도 훨씬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엔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뭐 가수들의 돌발 이벤트가 생기는 것도 이제 좀 주가에 많이 영향을 또 주니까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 가수 음주운전 한번 하고 하면 하한가 막 쭉쭉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아티스트의 노래가 뭐 빌보드 차트 얼마나 올라갔다. 그럼 갑자기 이제 그날 상한가 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좀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또 금방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엔터 쪽 주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니다. 정말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아티스트의 돌발 리스크 같은 경우엔 사실 그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일종의 사고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 세상의 모든 산업에는 당연히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렇거든요. 딱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참 엔터는 어렵고 플럭츄에이션이 크고 굉장히 이거 예측하기 힘들고 투자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뒷면을 보면 사실은 이미 매출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이 움직여서 버는 돈은 20몇 %밖에 안 돼요. 이제 다 IP예요. 결국은 저작권이 돈을 벌고 있고 이제는 이런 이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들이 알아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한 번 만들고 70년, 사후 또 몇십 년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는 회사가 사실 디즈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1등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케이팝이 이게 글로벌리 판매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저작권의 이슈가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만 파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산업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당연히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럼요. 이제 미키마우스는 사고는 안 치거든요. 도널드 덕이 음주운전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엔터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아티스트에게 너무나 기대 있는 상황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최근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IP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변화,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IP가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엔터사에서 그러니까 가수와 관련 없는 IP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IP는 누적이잖아요. 네. 계속 만들어지면은 계속 쌓이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일단 IP 대표적인 게 일단 음악이 될 거고요. 네, 이 말씀 드릴게요. 전속 계약을 하잖아요. 네. 전속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 아티스트를 키워서 당연히 그 아티스트가 활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건 있지만 그 숨은 내막에는 전속 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글로벌리 매출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킬러 콘텐츠, 킬러 IP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아티스트를 키워내면서 그 키워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콘텐츠들, 그게 다 판매용이라는 거예요.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모든 게 그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콘텐츠는 다 IP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다 모든 게 다 누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엔터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체력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유리해지는군요.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네. 그 가수가 뭐 이미 SM 같이 큰 오래된 회사들은 저희보다 선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전의 가수들도 다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뭐 남아있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IP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건 아직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출이 나요? 그럼요. 지금 막 계속 활발하게 나고 있죠. 활동한 가수 아니라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IP의 누적은 계속될 거고 점점 체력은 세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왜 이익률이 줄어들고 이런 일은 지금 시장이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불과 코로나 요 이후 2년 사이에 갑자기 시장이 10배가 막 커지고 그럼 그 시장은 잘 모르는 시장이니까 그럼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럼 대기업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제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하니까 투자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만 해도 이제 상장한 회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하이브나 SM 같이 투자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거예요. 이제 조그만 회사들 아직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걸 따라가서 만들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큰 돈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일단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말하면서 제가 지금 세가지고. 네. 여튼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투자된 자본에 의해 나오는 아주 퀄리티 높은 IP들이
아마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꽤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네,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시장이 넓어져서 좋긴 좋은데 네. 시장이 넓어진 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쵸.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5 들여서 만들 거를 이젠 15들을 들여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5억 15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뭘 만들었는데 네. 뭐 비디오를요. 네. 근데 지금은 3억 주고 만들어야지만 그냥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넓어지니까요. 눈높이가 그냥 대충 만들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안 네. 되는 그러니까 비교황도 많아졌고 그만큼 자본의 진입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결국엔 이걸 소비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보는 눈이 점점 그거에 맞춰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우리야 뭐 예를 들면 중소기획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니죠. 감수해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내 눈에 네, 맞게 네, 좋은 네. 콘텐츠를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작은 곳들이 업계 자체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특히 이제 RBW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중미 시장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저 사람도 좀 나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뭐 네. 파견해 가지고 내보낸 직원은 없고요. 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킹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베트남과 일본에는 지사가 있으신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는데. 일본에는 저희 자회사가 있고 네. 지사가 있고요. 네. 네. 지금 베트남은 네. 코로나 때 네. 그렇게 되었군요.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자회사 5개 중에 원래 베트남에 있었는데 없어요. 6개였는데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가 네. 진짜 K-팝 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오히려 또 K-팝이 더 성장하는 하나의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물론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 산업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장이었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좀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대부분은 수익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K-팝은 예를 들면 이제 공연이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기술적으로 한국 사람 그 빨리빨리 있지 잘하잖아요.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사업을 옮기면서 어쨌든 IP가 강하고 팬덤이 강한 것이 이 산업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수익 구조를 순식간에 바꾼다든지 또 이제 해외에 직접 나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던 네네. 사람들이 어차피 집에 코로나 동안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가수들 IP를 만나게 돼서 이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신 건 사실이지만 이게 또 긍정적으로 전반적인 파일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네. 네. 가수가 움직여서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가수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 딴 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그 코로나 때 더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사업 모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이 IP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돈을 벌까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뭐 책을 또 쓰셨어요? 25가지 업무 비밀?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뭐 제가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쓴 건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저희가 K-팝 그 관련된 그 교육, 네. 그러니까 음악 배우고 노래 배우고 춤 배우도 교육이지만 사실은 이 스텝들 저는 한 명의 아티스트를 만들려면 네. 그 한 100명 스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스텝들을 누군가 양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텝들을.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점점 더 되려면 세분화되고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뭐 맡아서 하는 회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저희도 사실은 후발이다 보니까 네네. SM, JYP, YG, 뭐 하이브 큰 회사들이 있고 그럼 너네는 뭐가 다르니 이렇게 뭐가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그런 그 K-팝에 관련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런 교육 사업에도 많이 우리가 키워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한 7, 8년 정도를 이렇게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그 K-팝 아티스트들도 가르치고 그다음 아티스트 지망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K-팝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그 취업 준비생들도 교육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도 사업 본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형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고생했어요. 제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게 초심자들, 그러니까 저의 후배라고 생각하고 이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저의 직원들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약간 일종의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만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그럴 것 같고 그냥 비기너들. 처음에 이쪽 산업에 궁금하거나 엔터에서 나 한번 일해보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써놨거든요, 제가. 네. 그 스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이거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는데 설령 스타를 생각이 없더라도 근데 어떻게 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뭐 무슨 음반 제작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수많은 스태프들,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말로만 계속 막 뭐 K-팝 글로벌화 됐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사랑받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티스트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만들고 기획하는 스태프들까지 그것에 대한 전문화나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더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후배들이 좀 보면서 참고했으면 참 좋겠다. 진짜 필요한 분들은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자, 오늘 RBW 우리 김진우 대표님과 함께 K-팝 이야기 또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하셨을 이야기가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RBW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뭐 비전 정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중간에도 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티스트를 크리에이티브 있게 잘 키워내고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스타로 만들고 이게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질 그 과정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려면 이 과정마다의 그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캐스팅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음악 뮤직 프로듀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덕션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프로모션도 해야 되잖아요. 이 단계별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 2년 됐고요. 아직 이 단계가 다 90점이 아니에요. 하면서 저희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고 고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디벨롭먼트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전이 있다면 어쨌든 좀 큰 배를 멋있는 배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에 치중을 하게 되면 유명한 가수를 계약금을 많이 주고 데려오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핫 이슈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식의 회사를 키우는 일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거기서 좋은 IP들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단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조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잘 됐을 때는 저희는 큰 배가 만들어질 거고 그때는 지금은 좀 되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회사가. 근데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는 태평양에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저희도 꿈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그냥 그런 방식을 저는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많이 느끼시고 아마 그쪽으로 추구를 좀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1시간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도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하면 그냥 가수 잘 키워갖고 그 가수가 곡 하나 빵 뜨면 이제 콘서트 돌고 이런 돈 버는 거 돈벼락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활동 여러 과정에서 IP를 정말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 IP가 꽤나 오랜 기간 이 엔터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IP들이 모여서 그 회사 혹은 우리 엔터 업계 전체가 굉장히 큰
좀 생산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뿌듯해집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충분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원어스 원위 네, 잘 되시기를.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 RBW의 김진우 대표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 이야기 나눴고요. 네, 혹시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